안녕하세요. 다산이드 대표 전병실입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2021년도 2회를 준비하는 초코파이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초코파이 특강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특강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적으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뵙게 되는 점을 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직접 강의실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2021년도 2회 시험을 준비하는 이 초코파이 특강의 문제들은요, 지난 1회에서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그 직전회에서 출제됐던 문제 은행에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총 293개의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관연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적중률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기 이론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기 이론은 총 103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이것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물질이 대전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 되고요. 답은 여기에서 4번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이것과 조금 확장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10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전에 나왔던 문제에다가 마이너스 10의 19제곱이 마이너스 18제곱으로만 바뀌게 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4번,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뜻하며 물질이 가진 고유한 전기적인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게 되죠. 5번, 1A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1A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전류와 시간의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된다면 1A 곱하기 시간은 3600초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3600 쿨롱이 되니까 자, 우리가 3600 쿨롱이 답인 것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6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 우리가 전기에서는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것이 자기의 힘일 때는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기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여기에서 전기의 힘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3번 기전력이 되겠네요. 7번, 4옴의 저항과 6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합성 컨덕턴스 하게 되는데 하나는 4옴, 하나는 6옴 이렇게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자, 합성 저항은 10옴이 되고요. 자, 이때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저항분의 1이죠. 그러면은 10분의 1 하게 되면은 0.1모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8번, 2옴의 저항과 8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7번과 똑같은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합성 저항이 10옴이니까 이것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0.1모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답은 1번이죠. 9번, 다음 중 패러데이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관이라고 하는 거 전기 기능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요. 이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게 된다면 이 둘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수도 파이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관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 줄이라고 나타내어서 여기에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길이를 몇 배 했다고 했나요? 여기서 2배 했다고 했죠. 단면적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이죠. 길이가 몇 배라고 했냐면 바로 2배가 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3분의 1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2배고 면적이 3분의 1배니까 전체 저항은 몇 배? 총 6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답은 그래서 3번 6배가 됩니다. 11번 금속 도체 권선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인가? 일반적인 금속 도체는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가 그렇게 되죠. 자, 2번 전기 저항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의 특성을 가지게 되죠. 12번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전압이 높아지면 급격히 저항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이상 전압에 대하여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소자는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커피 만드는 사람도 바리스타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런 소자를 우리가 바리스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13번 다음 중 비선형 소자는 무엇인가? 선형 소자가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선형 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저항은 클수록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작아지는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다 그런 역할을 하지만 4번에 이제 진공관, 또 혹시 그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진공관 혹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선형 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14번 10V, 15V 전원을 직렬로 연결하고 이 사이에다가 5ohm의 저항을 넣었을 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몇 10V라고 했고요. 몇 15V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V 하나, 15V 하나 이렇게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10V, 15V. 그리고 여기에다가 5ohm짜리 저항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는 R분의 V니까 R은 얼마예요? 5분의 V, 전압은 25가 되겠죠? 아, 그렇게 되면 여기 5A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5A 몇 번?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15번 저항 R1R2를 병렬로 연결하고 전체 전류가 IA라면 R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15번 저기 아까 14번이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하나, 두 개가 있고, 자, 이쪽 저항을 우리가 R1, 이쪽 저항을 R2, 여기 전체 전류를 I.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디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I1을 묻고 있어요. I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1은 전체 전류 곱하기 I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뿐에 R1 플러스 R2 두 개를 더한 것뿐에 이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남이 클수록 나한테 오는 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R2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가 I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의 형식과 같게 되죠. 16번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1법칙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키르호프의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입니까?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2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일까요? 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죠. 전류, 전압.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압원과 전류원은 각각 어떻게 하는가? 자, 전압원과 전류원. 그러니까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전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전류원이 있는 이런 두 개가 겹치는 회로일 때 마치 우리가 슬라이드를 두 개 겹쳐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중첩의 정리인데, 자, 이렇게 전압원을 중심으로 전류를 한번 계산하고 다음에 전류원을 중심으로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은 전압원을 중심으로 할 때 전류원은 개방이 되고요. 전류원을 중심으로 할 때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은 우리가 개방을 시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1번이 되겠네요. 1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역시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한다. 4번이죠. 19번 다음 중 1줄과 같은 것은 1와트 세크, 1와트가
1초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1줄이 되겠죠. 20번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은 똑같은 문제인데 변형만 시켜봤어요. 1줄이 됩니다. 21번 건전지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여 최대로 출력하려면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의 저항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건전지에 있는 내부 저항이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 전원이 있고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부 저항을 연결했을 때 내부 저항을 R이라고,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을 큰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떨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느냐?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저항이 같아야 된다. 22번 기전력 12V, 내부 저항이 5옴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부하 저항 R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빌려볼게요. 22번 문제인데, 자 여기가 12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5옴이라고 합니다. 최대 전력을 얻고 싶다고 하니까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여서 이 R 값도 5옴일 때가 우리가 최대 전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때 전력, 식, P는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I제곱 R?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I제곱 R 하게 되면 전류가 얼마예요? 이거 저항이 10이니까요. 그렇죠? R분의 V 10분의 12 하게 되면 1.2겠네요. 1.2의 제곱 곱하기 저항. 여기 외부에 걸리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5 하게 되면 이 값 구할 수 있겠네요. R분의 V제곱 이거 안 됩니까? R분의 V제곱 돼요. 그러면 R 값이 얼마예요? 5옴이고요. 그쵸? 전압은요. 12V가 반씩 걸리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6V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7.2W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둘 다 똑같아요. 편한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7.2W가 답이 되죠. 23번 기전력이 V제로 내부 저항이 R인 N개의 전지를 연결했다. 직렬로 연결했다. 자, 전체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전지의 내부 저항과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0.1옴짜리가 10개 있다라고 하면은 1옴, 0.1옴짜리가 5개 있다고 하게 되면 0.5옴이 되는 거니까요. 답은 2번이 되죠. 24번 같은 크기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경우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부하를 연결하게 될 때는요, 모두 다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비 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 기계 기구들도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25번 220V의 전원에 2개의 전구 220V 50W, 220V 60W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 50W 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W 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더 60W가 더 밝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전구가 와트수가 클수록 더 밝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우리가 외우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직렬로 하게 되면은 더 작은 와트수가 더 밝게 됩니다. 그 과정은요. 여기 해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6번 전기 분해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은 어떤 것이 적합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석출량은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27번 다음 연축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충전 시 양극은 PbO가 되는 게 아니라 PbO2 이산화 납이 되게 됩니다. 28번 납축전지가 충전될 때 양극은 무엇이 되겠는가? PbO2. 29번 묽은 황산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정규반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구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리판이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답은 1번입니다. 30번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의 양끝의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열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것은 제3금속의 법칙입니다. 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다가 C 금속을 연결하는 게 되겠죠. 제3의 금속이니까요. 31번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다가 금속 하나가 있고 자, 두 개의 금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주게 되면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마치 전기 냉장고, 전자 냉장고의 원리를 이용한 것과 같죠. 이걸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 위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하죠. 정전 유도를 막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전 유도 막는 거. 정전 차폐라고 부르죠. 지금 이건 정전 유도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내부에 존재한다? 여러분, 전기력선이 도체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까? 전선 안에 전기력선이 도체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답이 되겠죠. 34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같은 전기력선 34번이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게 되면 이렇게 전기력선이 가게 될 건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발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볼트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은요, 전위의 단위가 아니라 전개의 세기에 해당하는 단위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36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8제곱 쿨롱의 전하에서 4m 떨어진 점 P와 2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 여러분 별표 좀 해주세요. 최근에 우리가 CBT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식입니다. 자, 36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자, 여기 하나의 점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의 총 거리가 자, 2m이고 그다음에 4m인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전하의 크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점을 Q점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점을 P점이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전위차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Q 지점에서 몇 볼트가 전위차인지 전위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리고 이 거리가 2m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리 2분의 여기 2 곱하기 전하 10의 마이너스 8. 자, 다음에 VP 지점에서는요. 역시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가 4m니까 4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Q 계산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VQ는 90V 나오게 되고요. VP는 45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90V, 여기는 45V 나오게 되죠. 그러면 둘 차이는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45V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됩니다. 37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기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8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흡입력. 예를 들어 우리가 콘덴서 2개 판이 있다면 2개 판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것을 우리가 정전 흡입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힘 F는 엡실론 2분의 1 이렇게 이제 2분의 1 엡실론의 2의 제곱, 전기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힘은. 그래서 답은 1번.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 39번. 정전 흡입력은 인간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몇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까? 맞아요. 2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40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걸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41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걸 우리가 variable, 바꿀 수 있는 콘덴서라고 해서 바리콘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이죠. 42번. V는 200V, C1은 10 마이크로페럿, C2는 5 마이크로페럿,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콘덴서 두 개가 병렬로 있다고 합니다. 이 병렬로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10 마이크로페럿, 두 번째 있는 콘덴서가 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축적되는 전하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Q는 어떻게 됩니까? C
V가 되겠죠. 이때 C는 여기 C1이 되니까 자 그럼 C1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다가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 200V라고 했었죠. 그럼 200V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단위는 쿨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롱 2000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두 콘덴서 C1, C2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콘덴서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C1 플러스 C2 두 개를 합한 것분에 C1 곱하기 C2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물론 병렬로 있을 때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44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면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44번 문제는 콘덴서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C1이고요. 두 번째가 C2, 그 다음에 여기가 C3가 됩니다.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합분의 곱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데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분의 1 이게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C3가 더하게 된 거니까 자 위에 있는 그림의 형태는 자 아래에 이렇게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죠? 1번 형태가 되죠. 45번. 환상 철심에 감은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 2000A 턴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게 되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일의 권수 F는 우리가 NI예요. 지금 F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000이라고 했고요. 자, N은 얼마라고 했냐면요. 5회라고 했어. 5A라고 N은 모르고 참. I는 5A라고 했습니다. 5에다가 뭐 하게 되면 2000이 되나요? N은 400이 되겠네요. 그렇죠? 400번을 감게 되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6번. 전기회로 자기회로의 요소를 대응 관계로 옳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1번. 자속은 전기에서 봤을 때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거고요.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47번. 진공 중에서 8파이 웨버의 자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었죠. 진공 중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총 자기력선 수는 진공 중이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지금 몇 웨버라고 했냐면 이 Q가 자기력선이죠. 그쵸? 자기력이니까 엡실론이 아니라 뮤 제로분의 M. 자, 여기서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몇 웨버라고 했냐면은 8파이 웨버라고 했습니다. 8파이. 왜 8파이라고 했냐?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답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개 이렇게 답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 암페어 턴퍼미터였다.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 수 있죠. 뮤의 H. 자, 이것은 뮤 제로, 뮤 S의 H. 자, 여기 바로 비투자율인데 비투자율이 몇 배 더 강한 물질로 바꿨다고 합니까? 맞아요. 10배 더 강한 물질로 바꿨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 자속 밀도도 몇 배 더 커지겠습니까? 맞아요. 10배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49번.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의 세기가 800A 턴퍼미터일 때 자속 밀도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식 49번 문제. 자속 밀도 B는 자, 여기 진공 중이라고 했으니까 뮤 제로의 H. 뮤 제로라고 하는 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진공의 투자율은 H 자개의 세기가 800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처럼. 50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겹게 했었죠. 그렇죠? 강자성체 이름은 네 글자로 뭐죠? 니코, 철, 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죠. 아닌 것은 3번의 백금. 이건 아니죠. 51번. 다음 중 강자성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니코, 철, 망.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답은 3번이죠. 50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상자성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자화율은 0보다 크고 자화율은
자화율은 0보다 크고, 그렇죠? 자화율은 크고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화율이 0보다 작다. 53번 다음 중 반자성체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반자성체는 우리가 은실, 인탄구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리콘,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안티몬,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구리, 뭐 비스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1번 여기 구리가 해당되네요. 구리가 반자성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54번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반자성체. 답 3번. 55번 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암페어, 턴, 퍼, 웨버. 이렇게 제가 뭐 아트다, 우비를 입으면 아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답이 되겠죠. 56번 자기 회로의 길이 Lm,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 뮤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자기 저항을 나타내게 되는 거 지금 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저항을 나타내게 된 것은 뮤 S분의 L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길이에는 비례하고 투자율과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자, S 대신에 여기서는 지금 A로 나타냈네요. 그러면 여기서 뮤 A나 S는 똑같아요. 분의 L.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50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쿨롱의 법칙이죠. 그렇죠? 쿨롱의 법칙인데 진공인 상태니까 4파의 뮤 제로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58번 다음 중 자극의 세기 M 웨버와 길이 L미터인 자석에서 자기 모멘트 M을 나타내는 올바른 식을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M, L이 됩니다. 답은 4번. 59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칙은 무엇인가? 자,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세기라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비호 사발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0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호 사발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나요? 아싸 제곱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I 그 다음에 사인 그리고 아래 제곱 나오게 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2번 형태가 되겠죠. I 델타 L 사인 세타 그리고 아래 분모에는 4파이 아래 제곱.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61번 반지름 R미터 권수 N회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지금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직선에서는 2파이 R분의 I 그 다음에 원형일 때는 2R분의 NI고요.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62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S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원형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2R 분의 NI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2하고 R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반지름이 10cm니까 0.1이 되고요. 그렇죠? NI 권수가 10회, 그 다음에 전류가 20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답은 계산하게 되면은 1000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3번이죠. 63번 1cm당 권선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외부의 자기의 세기는 그냥 0이 됩니다. 외부는 0. 이거는 다 내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 64번. 평균 길이 40cm 권수 10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4A의 전류가 흐르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원래 환상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2파이 R 분의 NI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그렇죠? 2파이 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R 하게 되면 이거 원의 지름이죠. 파이 곱하게 되면은 원주율 계산하니까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파이 R을 이미 알려줬어요. 뭐 평균 길이라고 하면서 40cm니까 얘가 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권수는 10회, 전류는 4A, 10 곱하기 4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은 100 되겠네요. 2번이 됩니다. 65번.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우, 발, 좌, 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죠. 지금 여기서 전동기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3번에 해당하죠. 66번 자속 밀도 2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 F는 이렇게 되죠. 자, B, I, L 그리고 사인 세타. B는 자속 밀도, I는 전류, L은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이루는 각도입니다. B, 자속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냐고 하면 5A, 그 다음에 L, 길이는 20cm, 0.2m, 그리고 사인 각도가 얼마죠? 60도의 각도,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한번 꼭 쳐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과 계산기로 계산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1.732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67번. 공기 중에 10cm 떨어져 평행으로 놓여진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0.04N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67번에는 이렇게 두 선이 있다. 두 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I1. 그 다음에 왕복 전류니까 반대편으로 I2.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죠.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힘 F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이 I1, I2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R값 두 개의 서로 거리는 10cm 떨어졌다고 하니까 0.1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왔냐면은 0.04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I1, I2 어떻게 구할까요? I1, I2를 지금 여기 책에 있는 힌트대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늘 하던 대로 방법 1, 2, 3, 4 하나씩 넣어보세요. 하나씩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0.04 나오는 게 하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딱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아마 141A 나오게 될 겁니다. 68번. 무한히 긴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 여기 요 식을 딱 찍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식을 찍게 되면은 요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69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는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런 법칙이 바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70번.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인가? 자,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방해 나왔죠. 렌츠의 법칙이 되죠. 2번. 71번. 렌츠의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72번. 어느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20V이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유도기전력부터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델타 자속의 변화가 전류가 변하니까 t분의 i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게 n이죠. l.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인덕턴스 L 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반대 역수를 곱해서 반대로 가게 되면은 델타 I 분의 델타 T 곱하기 유기기전력 E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20 곱하게 되고 밑에다가 1A 그 다음에 0.1 집어넣게 되면은 답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헨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이 헨리. 73번.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직각으로 교차할 때는 인덕턴스가 없어요. 그래서 0. 74번. 자체 인덕턴스 100mH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식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유도되는 기전력은 L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mH, 0.1L이죠. 0.1 곱하기 T, 시간이 0.1초 동안에 그 다음에 전류 1A. 그럼 1A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1V만큼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75번.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땡땡에 비례하게 되는가? 코일의 매초 변화량 자속과 그 다음에 권수에 비례하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76번. 자체 인덕턴스 0.2헨리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릴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줄이 되겠는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C가 어떻게 됩니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 I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L 값이 0.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A니까 0.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네요. 25, 2.5? 네, 2.5 답 2번이죠.
77번 어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몇 배를 해줘야 되는가. 자, 요 식에서 전류를 만약에 3배 높였다고 한번 해보죠. 3배 높이게 되면 제곱이 되니까 총 몇 배가 됩니까? 9배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L 값은 몇 배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9분의 1배 해줘야지 똑같이 W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배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78번 L 헨리 코일의 I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Li 제곱. 되게 자주 나오죠. 네, 맞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와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산하는 문제를 조금 많이 골라는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쨌든 조금 더 난이도를 높게 공부하는 게 실전에 가서도 긴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쉬워 보이는 것은 그리고 자주 나오지 않는 빈도가 낮은 것들은 제가 조금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만한 것들로 잘 모아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개는 빼셔도 돼요. 그래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9번 자체 인덕턴스 0.1헨리 코일에 1.2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0.1헨리 코일에 1.25줄이 그러니까 1.25는 2분의 1에 0.1헨리 그 다음에 I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I가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1, 2, 3, 4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1번에 1 하나 넣어보고 2번에 5 넣어보고 3번에 10 넣어보고 4번에 15 넣어보게 되면은 2번 5 넣게 되면 딱 나올 겁니다. 80번 I는 10 사인 314T-6분의 파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순식값으로 표현을 됐죠. 80번에서는 I가 어떻게 됩니까? 10 그 다음에 사인 314 T-6분의 파이 딱 요거 보게 되면은 10 앞에 있는 사인 앞에 있는 10 이거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류의 최대값이 10이고 실효값 하게 되면 루트 2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314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50Hz고 그 다음에 위상은 30도 더 늦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위상이 30도 더 늦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뭘로 바꿀 때 지금 여기 복소수로 바꾸게 될 때는 첫 번째 실효값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0 그리고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j 사인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딱 계산하게 되면요.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요 앞에 있는 걸로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 요 앞에 있는 것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은 6.12 마이너스 j 3.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에 해당합니다. 81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실효값이 220V이면 평균값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실효값과 평균값은 1.11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200V를 220V를 나누기 1.11 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8V가 될 거예요. 답 3번입니다. 82번 어떤 교류 전압이 200V 60Hz일 때 이를 순식값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교류 전압이 200V라고 했으니까 이거 최대값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루트 2 곱하면 되죠. 그럼 283V니까 283 사인 하고요. 60Hz는 50Hz는 314T로 나타내게 되고 60Hz는 377T로 나타내게 되니까 377T 집어넣게 되면 283 사인 377T 나타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3번 정연파 교류전압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약 몇 %인가? 최대값의 약 63.7%가 평균값이고 최대값의 70.7%가 실효값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84번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컨덕턴스라고 하게 되고요. 85번 임피던스 6 플러스 J8에서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수를 계산했을 때 실수를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지금 85번 문제에서는 6 플러스 J8 분의 1. 자, 이 역수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럼 이게 0.06 마이너스 J 0.08. 자, 컨덕턴스는 이 앞에 있는 거. 이 실수 부분.
요거는 서셉터스고요. 뒤에 허수 부분은요. 요 앞에 있는 게 컨덕턴스가 되죠. 답은 0.06모. 86번.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인 코일에 1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죠. 2 파이 FL. 자, 이 값이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L 값이 0.0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3.77이 됩니다. 1번이 되죠. 8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교류 전압 100 페이저 0도를 인가할 때 전체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여러분 푸실 수 있는 분들만 푸셨으면 좋겠어요. 못 푸시는 분들은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풀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해설처럼 봅니다. 말로 설명할게요. 해설처럼 보게 되면은 8 플러스 J6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5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분의 곱을 계산하고요. 그럼 전체 임피던스가 3.41 플러스 J 0.73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전압이 여기서 100V이기 때문에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2 계산하게 되면은 28 마이너스 J6 우리가 암페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88번. 용량 리액턴스가 주파수가 1kHz일 때 50옴이라면 50Hz일 때는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88번. 용량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것은요. 2파이 FC 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파이 FC 분의 1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C 값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C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되죠. 2파이 F하고 XC 분의 1 계산하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1kHz 1000 곱하기 XC가 용량 리턴스가 50분의 1 계산하면은 전체 C값 여기서 커페시턴스를 알 수 있죠. 커페시턴스를 계산하니까 3.18 곱하기 10-6 페럿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3.18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파수를 50Hz만 넣게 되면 XC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10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9번. RL 직렬 회로에 직류전압 100V를 가하였더니 전류가 20A 흘렀다. 여기 교류전압 100V, 주파수 60Hz를 인가하였더니 전류가 10A 흘렀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풀 수 있는 분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직류로 가하고 교류로 가했다고 하죠. 그렇죠? RL 직렬 회로라고 해요. 그럼 여기 R이 있고 그 다음에 L이 있는 이런 직렬 회로입니다. 처음에 직류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L, 인덕턴스 상관없이 저항값만 계산했다는 거죠. 저항값만 계산했으니까 100V 가했을 때 20A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항은 누가 봐도 5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교류전압 100V 주파수 60Hz를 인가했더니 전류가 10A 흘렀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게 된 임피던스는 I분의 V인데 지금 전류가 얼마? 10A, 전압이 100V. 그러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 10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5옴과 얼마의 헨리를 했을 때 우리가 10옴이 되느냐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5 루트 3 옴이 되겠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5 루트 3이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90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RLC 직렬에서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내죠.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루트 R의 제곱과 플러스 XL 유도 리액턴스에서 용량 리액턴스를 빼서 제곱한 것 이렇게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 있죠. 답은 몇 번? 3번의 형태가 되죠. 91번. RLC 직렬 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자, 직렬 공진에서는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요.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것은 전류 1번. 90번. 교류에서 무효 전력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답은 3번이죠. 93번. 다음 중 유효 전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피상 전력은 볼트 암페어, 그다음에 무효 전력은 바르라고 하죠. 94번. 어떤 회로의 유효 전력이 80W, 무효 전력이 60바르이면 역률은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 물어보는 건데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피상전력을 계산하게 되면 유효가 80, 무효가 60이니까 벡터합을 계산했을 때 피상은 100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유효가 80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0.8 나오겠네요. 따라서 역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95번 어느 회로의 피상전력이 60kVA이고 무효전력이 36일 때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피상전력은 벡터의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유효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피상전력의 제곱 빼기 무효전력의 제곱 이렇게도 놓을 수 있네요. 피상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60이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 36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답 48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96번 대칭 삼상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으면 각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있죠.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럼 120도를 만들기 위하면 3분의 2 파이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80 120이 되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97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인 경우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문제는 그냥 편하게 갈게요.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몇 옴이라고 하는 겁니까? 10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10이고 이 상에 걸린 전압이 200V예요. 그럼 200V니까 자 이거 20A. 이게 우리가 상전류를 뜻하죠. 선전류는 루트 300 크니까 20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98번. 델타 결선된 저항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Y에서 델타로 가게 되면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델타에서 와서 Y로 가게 되면 3분의 1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99번. R5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한 상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배가 된다. 답은 1번이죠. 100번 평형 삼상 교류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가 Z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가? 3분의 1이 되겠죠. 답은 4번. 101번 평형 삼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삼상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한 상이 3개니 그 P니까 삼상하게 되면 곱하기 3개를 하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번 옴의 법칙은 비정연파와 관계가 없습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 저항의 삼각관계가 회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103번 다음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펄스파, 삼각파, 사각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정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사인파인 반면 주기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펄스파, 삼각파, 사각파는 비정연파가 아닌 정연파가 아닌 거죠. 정연파가 아닌 거죠. 근데 비정연파, 그러니까 정연파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다 비정연파인 거예요. 펄스파, 삼각파, 사각파는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2번 주기 사인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인파가 바로 주기 사인파가 해당됩니다. 이건 비정연파가 아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3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전기 이론 문제 조금 계산해서 귀찮기도 한 건데 아주 어려운 수준으로 계산식이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기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총 93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를 공부할 때에는 이 용어가 뜻이 뭐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일어나지?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하지? 이러한 3단 논법을 중심으로 학습해 주시게 되면 아마 조금 더 기기 공부가 편해지실 겁니다. 만약에 풀다가 나는 좀 저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좀 약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변압기를 설명하는데 변압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초코파이 특강을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가는 측면으로 저희 다산 에듀의 전기 기능사 이론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 영상을 좀 보시는 것이 아마 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전기자, 계자, 정류자. 그 중에서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석이 바로 계자죠. 답은 2번이죠. 2번, 직류 발전기의 보극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극을 보조하는 겁니다. 보조하는 극성을 이야기하죠. 전기자 반전 경우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자, 2번에 보극의 극성은 주 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기에서는 그 반대 방향이 됩니다. 3번, 육극 직렬권의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300, 매극 자속수가 0.02, 회전수가 900일 때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유도기 전력이 바로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E는 이렇게 되죠. P 자 파이 그 다음에 60A분의 N. P라고 하는 것은 극수, Z는 총 도체수, 파이는 자속, A가 병렬 회로수, N이 우리가 뭐죠? 속도를 이야기하죠. P 극수는 몇 극이냐? 6극을 이야기합니다. 총 도체수 Z라고 하는 것은 300이고요. 자속수라고 하게 되면은 0.02 그 다음에 60 곱하기 A 병렬 회로수인데 여기서는 지금 직렬권, 파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수는 몇 회가 되게 됩니까? 회전수는 몇 회가 됩니까? 여기서는 900회가 되죠. 900회로 풀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유도기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아마 3번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270. 4번.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 이 정속도,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분권 전동기를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 분권 전동기입니다. 5번. 전압 변동률이 작고 여기서 바로 이제 정속도라고 하는 것을 약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여자의 힘으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자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직류 분권 전동기를 분권 발전기를 설명한 겁니다. 답은 3번이죠. 6번에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를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이용하게 된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6번에 자주 나오는 특성이죠. 바로 수하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하 특성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차동 복권에서 나오게 되죠. 차동 복권은 발전기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용접용 발전기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7번 전격 단자전압 VN 무부하 단자전압 V0일 때 직류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가 전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곱하기 100%니까 자 전격이 VN이고요. 무부하가 V0 빼기 전격 VN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해당되죠. 8번 전격 전압 220V인 직류 발전기를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53V가 되었다면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지금 8번입니다만 단자 전압이 253V. 자, 8번에 전격이 220분의 253 마이너스 220 자 이렇게 계산해서 백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압 변동률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가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의 형태입니다. 9번 전격 전압 100V인 직류 발전기를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103V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100V와 103V 역시 100V 분 뭐로 가고 103 빼기 100V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3이 되니까 3%가 되겠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10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전기를 빼게 되는 겁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계산하는 거 답 4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에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무엇이게 되는가? 직류 전동기는 뭐예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럼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입력이 두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인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는 3번의 복권 발전기죠. 복권
또는 우리가 직권 발전기가 바로 균합선이 필요한 발전기의 병률운전 형태가 됩니다. 13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병률운전에 있어서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인가? 균합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2번이 답이 되겠죠. 14번 출력 30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토크를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0.975 하고 n분의 p 계산할 수 있습니다. 0.975 들어가게 되고요. n 값이 여기서 얼마라고 되냐면은 1500rpm이고요. p 값이 10kg 그러니까 3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3만 계산하면은 19.5 2번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15번 직류 직권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직류 직권전동기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할게요. 토크는 이렇게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권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직권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 직류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200이고 속도 변동률이 2%일 때 무부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속도 변동률 이거 똑같아요.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지금 전격 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압 변동률이 2%니까 0.02는 1200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120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들어가는 거 뭔지 찾으면 되겠죠. 1, 2, 3, 4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러면 얼마일 때 0.02가 나올지 계산해 볼 수 있죠. 답은 1번 1224 나오게 될 때 0.02가 나올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해당됩니다. 17번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벨트 걸고 운전했는데 벨트가 혹시 끊어지거나 벗겨지면 무부하 상태가 되어 있어서 직권전동기는 굉장히 위험 속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기계가 버티지 못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벨트를 걸지 못하게 하는 거고 기어나 체인 같은 것을 가급적 이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1번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죠.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1번이죠.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전류가 6A, 전기자 전류가 100A라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전기자가 얼마 가고 있습니까? 100A예요. 그렇죠? 왼쪽에 계좌는 얼마로 가고 있어요? 여기 6A예요. 그러면은 부하 전류는 얼마 가는 겁니까? 이거 94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19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되는가? 1, 2, 3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우리가 속도 제어법에 해당되는데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속도 제어가 아니라 제동법, 세우는 방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20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계좌 전류를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좌 전류를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 직류 분권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속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은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계좌 저항을 조절하면서 만드는 속도 제어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계좌 전류를 감소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속도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속도는 증가한다. 자속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속도는 증가한다.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다음 중 워드 레어너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답은 1번. 20번 급정지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동법은 역전제동 4번에 해당됩니다. 23번 1차 전압이 6300V, 2차 전압이 210V, 주파수 60Hz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변압기는 주파수는 바꾸지 않죠.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뭐 루트 R2분의 R1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권수비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전압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2차 전압이 6300V이고 1차 전압이 2100V이면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거
2100이 아니라 210이죠. 30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그래서 권수비는 30이다. 3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1차에서 2차로 갈 때 3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24번 6600, 220빈 변압기에 1차에 2850V를 가면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딱 누가 봐도 6600 나누기 220, 6600을 넣었을 때 220이 됐다 그러면 3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2850에다가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나누기 30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될 겁니까? 95V가 되겠죠. 답은 2번. 25번 1차 권수가 3300이고 2차 권수가 330인 변압기의 권수는 어떻게 되는가? 10이네요. 그렇죠?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답은 3번. 26번 권수비가 30인 변압기에서 2차 측의 전압이 120이면 1차 측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차 측 권수비가 30이래. 3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전압에다가 곱하기 30분의 1이 됐더니 자, 여기가 120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얼마? 30 곱하기 120 하면 되겠네요. 3600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27번 변압기의 권선법 중 형권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중형 변압기에 사용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답을 딱 하나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28번 전기 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렇게 쌓는 이유는 와류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저기 규소광판을 쓰는 이유는 하면 히스테리스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29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대략 몇 %인가? 4%. 철이 94에서 96% 정도 사용되거든요. 답은 그래서 3번에 해당합니다. 30번 전기 기계에 있어서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당한 방법은 성층한다. 답은 4번. 31번 다음 설명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과 횡축에 만나는 점.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따다다단 자, 여기가 BH 커브죠. 자, 종축과 만나는 이 점 잔류자기, 횡축과 만나는 이 점 보자력이죠. 자, 여기가 잔류자기의 보자력. 그러면은 종축과 만나는 거는 잔류자기, 보자력, 잔류자기, 보자력.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2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이 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로축은 자기장의 크기 H, 세로축은 자속 밀도 B. 답은 1번. 33번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이 아닌 것은 마찰손, 풍손, 히스테리시스손 다 고정손입니다. 그런데 3번의 동손이라고 하는 거 동손은 가변손이죠. 부하의 크기에 따라 바뀌게 되죠. 부하의 크기에 따라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가변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손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주파수 상승하면 변압기 철손도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정 전압과 일정 파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35번 변압기의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4번의 여자 어드미턴스. 이거는 무부하 시험과 관계가 있죠. 36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가가 3%, 리액턴스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36번에 자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되죠. P 코사인 세터 플러스 Q 사인 세터.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죠. 퍼센트 저항 강하는 3% 곱하기 0.8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0.6 계산할 수 있죠. 83 2.4, 64의 2.4, 4.8%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죠. 37번 다음 중 변압기유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인화점이 높을 것 이거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1번에 절연 내력이 낮을 것 절연 내력은 커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은 잘못됐고요. 2번은 맞고 3번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적어서 그게 아니라 커서죠. 그렇죠? 비열이 커야 하고요. 냉각 효과도 커야 되죠. 4번의 응고점은 높은 것이 아니라 응고점은 낮아야 되겠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38번 변압기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브리더, 콘서베이터, 불활성 지수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싱은 열화 방지라기보다는 절연과 관계 있는 거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39번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에요? 열화, 변압기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있는 거죠. 답은 2번. 40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어느 것이 적당하게 되는가? 변압기에 우리가 개전기가 크게 세 가지가 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동 개전기,
하나는 비율 차동 계정기, 하나는 부호일치 계정기. 차동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일치 계정기는 우리가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게 됩니다. 부호일치 계정기 설치 위치,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그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41번, 부호일치 계정기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거 4번,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다가 설치한다. 4번이 되죠. 42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는 무엇인가? 내부 고장의 차동 계정기. 답 1번. 43번, 특별한 냉각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의 대류작용으로 변압기 본체가 공기로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한 방식.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한 방식. 이 공기 중에서 그냥 스스로 냉각되는 거. 건식 잔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44번,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사이의 위상각은 얼마가 되는 거? 위상차는 델타 Y로 가거나 혹은 Y에서 델타로 가거나 모두 얼마? 30도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45번,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 델타에서 Y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에 해당되게 되죠. 이제 상전압에서 성간전압이 만들어지니까요. 46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몇 킬로가 되는가? 원래 이 100kVA짜리를 만약에 우리가 델타 결선하게 된다면 300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V 결선하게 되면은 얼마? 곱하기 루트 3 한 것만큼의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압기 2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루트 3만큼의 우리가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47번, 기전력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성점에 접지되어 있을 때 선로의 3고조파를 주로 포함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의 3고조파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거 Y결선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Y결선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죠. 48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한쪽은 제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상 결선 방식.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대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게 이 Y결선이죠. 한쪽은 3고조파를 없앨 수 있대요. 3고조파 없애는 게 델타 결선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여기는 3고조파를 없앨 수 있다. 이 특징, 그러니까 Y결선, 델타 결선 두 개의 장점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결선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9번, 변압기를 델타 Y결선으로 한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1차와 2차의 위상차가 60도이다? 아니에요. 아까 30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30도. 1번이 해당됩니다. 50번, 단상변압기 3대로 델타 결선하여 운전 중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한 경우에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랑 원칙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 루트 3만큼 출력할 수 있다. 100 루트 3이 1.73이거든요. 100 곱하기 1.73이 하니까 173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51번, 용량이 250kVA의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했다. 그러면 전체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250kg짜리 51번. 자, 250kg짜리가 V 결선하게 되면 루트 3 하게 되면 433kg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50번, 6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50번 동기 속도 나오게 됐으니까 식 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4극이고 60Hz면은 이 값 1800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슬립이라고 하는 거.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전동기 속도는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속도를 구하는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1 빼기 S가 효율이 되는 거죠. 문제 한번 볼게요. 6극 60Hz라고 했으니까 자, 이 동기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극 60Hz. NS 동기속도는 6극 60Hz. 120 곱하기 60. 1200. 답 3번. 53번. 8극 60Hz 동기속도. NS는 8극. 얼마? 900 나오나요? 네, 900. 답 1번. 54번 동기속도 1800이고 60Hz일 때 극수는 얼마인가? 자, 여기가 1800이고
그 다음에 P 120 곱하기 60 얼마? 4극. 이거는 우리가 외우자고 했어요. 그렇죠? 4극이 60Hz일 때 1800. 답 2번. 55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 슬립이라 가장 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1일 때. 1일 때는 NS분의 NS일 때. 그러면 N이 0일 때, 정지했을 때, 출발하려고 할 때. 답 4번. 기동시는 출발하려고 할 때거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6번. 60Hz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이 3% 회전수 1164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56번. 요식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동기속도 N은 1 빼기 S에다가 NS, P분의 120F. 자, 극수 P는 밑으로 가게 되면 1 빼기 슬립이 3%, 0.03. 그 다음에 N 속도 1164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계산하면 극수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 6극. 57번 회전수가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동기는 1800, 동기속도는 1800. 자, 동기속도가 슬립은 이렇게 동기속도분의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계산할 수 있죠. 답은 3번. 58번. 사극 60Hz 슬립이 5%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수에는 1 빼기 슬립이 5%니까 1 빼기 0.05. 그 다음에 동기속도가 사극 60Hz면 동기속도 얼마예요? 1800이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710 나올 거예요. 59번.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기동권선 또는 운전권선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말인데 1번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이거는 관계없어요. 60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반콘 분시에 이렇게 했었죠.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이요, 그 다음에 분산 기동이요,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그쵸? 답은 3번에 해당되겠네요. 61번. 역류가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콘덴서 기동형. 62번.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9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몇 %까지 되는가? 이 토크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만약에 전압이 90%로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0.9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81이니까 81%까지 줄었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제 동기전동기의 경우에는 이 전압에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죠. 63번.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권선에 전격 전압의 루트 3분의 1 전압이 가해지고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을 한 경우 보다 3분의 1이 되는 기동법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전압을 줄이는 거, 루트 3분의 1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것은 Y 델타 기동법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64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되는가? 2차 여자 제어법.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속도 제어 방법이 되죠. 65번. 교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 시점을 곡선을 바꿀 수 있는 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례추의 특성이라고 하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6번.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의 변화를 나타내는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무엇인가? 4번에 해당합니다. 67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7번에는 이거 우리가 이런 그림 제가 정규반 할 때, 이론서 할 때 배웠던 여러분 기억나죠? 여기가 2차 입력 P2라고 하게 되고 이쪽을 P-out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을 P2C 2차 동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P2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P2분의 P0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P2분의 P2 마이너스 P2C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니까요. 이게 P0니까. 자, 이거는 P2분의 P2가 있으니까 P2에 여기는 1 빼기 슬립 이렇게도 또 놓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내 이것은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1 빼기 슬립 이것도 효율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표율 효율이 틀린 거 1번 맞고요. 3번 맞고 4번도 맞아요. 2번에 P2분의 P2C 이거는 슬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68번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자 전동기 두 개 있죠.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비례추이를 이용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게 되죠. 1번입니다. 69번 슬립 4%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밑에 해설과 같이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0.04 분의 1-0.04 하게 되면 24배가 됩니다. 70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변하지 않는다.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점만 변할 뿐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1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곤선을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동기기에서 우리가 단절권 쓰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분포권 사용하게 되죠. 이런 거 왜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은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고 고조파를 제거하면서 파형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72번 6극 36슬롯 삼상 동기발전기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어떻게 되는가? 매극 매상당 슬로스 나누기 슬로스 36슬롯 나누기 매극 매상 몇 극이에요? 6극 몇 상 3상 하게 되면 18분의 36 하니까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2개가 되겠네요. 73번 슬로스 36에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총 코일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6슬롯이고요. 그 다음에 매극 매상당의 슬로스는 3개. 답은 3번. 74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동기발전기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교류발전기죠. 주파수 같아야 되죠. 위상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상순서 같아야 되죠. 파형의 크기 같아야 되죠. 유도기전력의 크기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도 되는 것은 용량이에요.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죠. 이것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답은 3번이죠. 75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좀 풀어서 썼어요. 1번 크기 같아야 돼요. 2번 용량 같아야 된다. 2번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3번의 위상, 4번의 주파수 모두 다 같아야 되죠. 76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 표 저랑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십자로 그린 다음에 자 이쪽이 V, 여기가 V, 그 다음에 이쪽이 I, 그 다음에 이쪽도 I. 자, 위에는 뭐 올려야 되겠죠? 감자 올려야 되겠죠. 여기도 감자. 자, 그 아래는 반대인 증자, 여기도 반대인 증자. 자, 그 다음에 왼쪽에 2개가 발전기, 자, 오른쪽에 2개가 전동기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지금 동기 발전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앞설 때 90도만큼 앞서니까 여기는 전압이 앞선 거고 이쪽은 전류가 앞선 거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작용을 합니까? 증자 작용이 되겠죠. 답 4번입니다. 77번 단락비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락비분의 1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단락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1.25니까 1.25분의 1 놓게 되면은 0.8 정도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80% 2번이죠. 78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에서 틀린 것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는 유리한 겁니다. 1번 임피던스가 작다 좋은 거예요. 2번 단락전류가 크다 단락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3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전기자 반작용이 큰 건 안 좋은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은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크다가 아니라 작아야 된다가 맞는 겁니다. 79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락비가 큰 건 전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1번 좋은 겁니다. 3번 좋은 거예요. 4번 안정도가 높다? 안정도가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기계가 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기계가 소형이 아니라 기계가 대형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공극이 크기 때문에 알맞은 거죠. 죄송합니다. 알맞은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안정도가 높다. 자, 1번 전기자반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전기자반작용은 작고요. 2번 기계가 소형이 아니라 대형이고요. 3번 전압변동률이 큰 것이 아니라 작게 됩니다. 80번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동건선은 난조 방지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기동 토크를 발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81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난조 방지. 80번 반도체 내에서 정공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합전자가 이탈하게 돼서 나머지 생긴 구멍이 바로 정공입니다. 결합전자의 이탈로 만들어지게 되죠. 1번이죠. 83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전류 이상으로 유지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GTO라고 부르게 됩니다. GTO라고 턴온, 턴오프가 가능하다. 혹은 뭐 이렇게도 부르죠.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84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85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무엇인가? 트라이액이죠. 3번 86번 교류전류의 전압의 실효값이 200일 때 단상 반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86번에 우리가 그 정류회로 한번 보게 되면은 단상 반파는 입력 곱하기 0.45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는 입력 곱하기 0.9가 출력이 되고요. 삼상 반파는 입력 곱하기 1.17이 출력이 되고요. 삼상 전파는 입력 곱하기 1.35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단상 반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자, 입력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러면은 곱하기 0.45 하면은 출력 90V가 되겠죠. 2번이죠. 87번 삼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삼상 전파는 여기 있죠. 얼마? 1.35 되는 거죠. 답 4번이죠. 88번 2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전압을 갔을 때 직류 평균값이 1.17이 들어갔어요. 1.17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거죠. 삼상 반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죠. 89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 평균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지금 다이오드 하나 있어요. 이거 단상 반파죠. 그렇죠? 단상 반파는 어떻게 돼요? 0.45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5의 루트 2. 자, 이게 0.45예요. 5의 루트 2 들어가면은 이게 답입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90번 저항만의 부하에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의 출력식이 옳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사이리스터 이용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알파 값이라고 해서 위상각을 제어할 때 이체로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그냥 0도에서 세타가 0도일 때는 최대 출력이 되니까 이때는 전체가 다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씩 보게 되면 다이오드에 출력되는 전압은 0.452하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파가 0도일 때는 여기가 코사인 0이 돼요. 그럼 코사인 0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2죠. 2 곱하기 0.45 하게 되면 이게 0.9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요 식이나 다른 정점구나 다른 게 없는 내용들이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됩니다. 91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서 주파수 제어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주파수 제어를 우리가 인버터 제어라고 하죠. 직류를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바꾸는 거. 인버터 제어. 답 2번. 90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트라이액이 됩니다. 93번 VVVF는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어떤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VVVF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바꾸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사용된다. 답은 몇 번? 2번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기 문제 전체 다 풀어봤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전기 이론에 비해서는요. 뒤에 전기 설비는 여러분 더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저랑 같이 마지막 한 세트만 더
가죠. 여러분 이 초코파이 특강은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볼 수 있는, 시험 보시기 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나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좀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최종 파이널 특강이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영상 강의를 정규 이론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근간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설명 이제 마치고 저희 조금 쉬었다가 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목 전기 설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제 영상을 보셔도 좋지만 만약에 조금 부득이하게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게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있는 번개 배송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전기 기능사 필기 초코파이 특강을 고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인쇄해서 보실 수도 있고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과 같은 데서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PDF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게 되면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현재 약 한 15초 안에 여러분들 메일로 도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전기 설비 문제, 몇 문제인가 볼까요? 네, 97개의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개 층이다. 소선의 총 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선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해서 6의 배수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이다라고 할 때는 7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몇 가닥? 19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9가닥이니까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적인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동선이 55분의 1이고 연동선이 5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3번, 전선 약호 중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H는 경동선을 뜻하게 됩니다. 4번을 의미하게 되죠. 4번, 5개형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OW, 아웃도어라고 해서 우리가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OW로 나타냅니다. 5번, 전선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은 VV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비닐로 절연되어 있고 마지막에 비닐로 덮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VV 케이블이라고 하죠. 6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이번에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7번,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을 2개 겹친 다음에 나머지 하나 조인트 선으로 감는 방식이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는 선을 우리가 조인트 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선의 접속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 2개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위의 그림은 요거는 직선 접속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요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분기 접속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전선의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접속의 용도는 무엇인가? 트위스트는 서로 2개를 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요 8번 문제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과 유사한 형태죠. 이것은 2.6mm에 있는 이하의 단선의 직선 접속에 사용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10번, 전선 2가닥의 쥐꼬리 접속 시 2개 선은 약 몇 도 각도로 벌려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1개, 자, 이렇게 있으면은 2개, 자, 2개는 서로 이렇게 90도의 각도로 꺾어 놓은 상태에서 두 부분을 이렇게 말게 되는 것이 바로 쥐꼬리 접속의 형태가 되겠죠. 답은 3번이죠. 11번, 옥내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접속법,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방법이 바로 쥐꼬리 접속입니다. 12번,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S형, E형, P형 모두 다 사용하는 종류인데 D형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이므로 1번에 해당됩니다.
13번. 옥내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동선의 굵기는 각각 얼마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전선의 병렬 접속이라고 해서 자, 전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를 두꺼운 선이 없어서 얇은 선 2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병렬 사용일 때는 서로 뭐 길이가 같고 저항이 같고 굵기도 같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두께가 있죠. 이게 동일 때는 즉 구리일 때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일 때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여기 1번에 해당합니다. 14번 40 캡타이어 케이블 심선의 색상은 어떻게 되는가? 흑백, 정, 녹, 황 이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40 캡타이어 케이블은 흑백, 정, 녹이 들어가는 3번이 해당됩니다. 15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 필요하게 되는가? 3로 스위치는 2개소에 전멸하니까 2개가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3개소에서 하게 된다, 3개소에서 전멸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로가 몇 개 있습니까? 3로 2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로가 몇 개? 4로가 1개 필요하게 되죠. 답은 그래서 여기 3번에 해당합니다. 16번 한 개의 전등을 3곳에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네요. 그렇죠? 3로 2개, 4로 1개 찾아야 되니까 답은 2번이죠. 17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해야 되는가? 일반 주택이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분,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17번에는 2번이 답이죠. 18번 금속을 아울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치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와셔라고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링 리듀셔입니다. 19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되는가? 아래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꼬우는지 대략 여러분들이 그 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2번 이상 꼬아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0번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무슨 테이프가 되는가? 리노 테이프입니다. 점착성이 없는 테이프죠. 21번 피시 테이프의 용도는 무엇인가? 전선을 넣을 때 배관을 전선을 넣을 때 사용되는 선이 바로 피시 테이프입니다. 낚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22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은 와셔는 와셔인데 와셔의 끝부분이 이렇게 그림같이 조금 끊어져 있는 와셔 그리고 서로 약간 엇갈려 있는 와셔를 우리가 스프링 와셔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동이 있어가지고 풀릴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죠. 답은 1번이죠. 23번 소형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박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1번의 드라이브 이트. 24번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와이어 게이지. 25번 펜치로 절단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공구는 4번의 클리퍼. 26번에 400V 미만의 저목내 배선을 할 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할 수 없는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금속관, 합성수지관, 플로덕트 다 가능한데 3번의 금속 몰드는 안 됩니다. 27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박강은 외경, 후강은 내경으로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두꺼운 배관이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후강 전선관이거든요. 16mm, 22mm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28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강 전선관이 아닌 것은 금속 전선관에서 후강은 16, 22, 28, 36, 42, 54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3번에 30mm는 없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29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품은 무엇이 되는가? 1번의 부싱이요. 30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가 되어야 되는가? 30분처럼 할 때 이렇게 금속관이 구부러질 때 우리가 곡률이 관 안지름의 몇 배여야 되는가? 이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길이는 몇 배? 6배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곡률 반지름은 6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대답할 수 있죠. 답은 1번이죠. 31번 금속 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 때 굽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가? 금속관의 내경은 여기가 18mm, 그 다음에 외경은 22m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6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6배 가게 되면은 관 안지름에 16, 18에다가 6배 곱하게 되면 108mm가 되고요. 108mm에다가 22mm의 중간까지니까 여기가
111mm 합치게 되면은 이거 얼마큼입니까? 119mm가 되죠. 119mm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32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나사 내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입니까? 금속전선관의 끝부분에 나사를 낼 때는 우리가 오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4번. 33번.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하는 것은 노멀밴드. 34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전선관을 접속할 때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커플링을 사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2배, 접착제를 사용한다면 0.8배까지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1.2배가 됩니다. 35번.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는 거리를 몇 미터로 해야 되는가? 합성수지관은 1.5m 이하가 됩니다. 36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4번 신축 커플링 3C가 바로 온도차가 큰 장소에 사용하는 그런 커플링입니다. 37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되는 것, 가요전선관끼리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서로 다른 종류를 접속하게 될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8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이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곡률 반지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률 반지름은 6배라고 하였으나 가요전선관에서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몇 배까지? 우리가 3배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배가 됩니다. 39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덕트에서는 전체 단면적의 2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어 회로용이라든지 신호 회로라든지 소세력 회로라든지 이런 전선일 때에는 50%까지는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20%가 되겠죠. 40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1번의 덕트의 말단은 열어놓을 것? 열어놓을 것? 아니죠. 금속 덕트의 말단은 반드시 닫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41번.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버스덕트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송전하는 데가 송전, 배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좀 이렇게 이송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버스덕트인데요. 피더 버스덕트, 트롤리 버스덕트, 플러그인 버스덕트 다 버스덕트의 종류입니다. 근데 1번에 풀업 버스덕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42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지에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지지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지점. 자, 일단 애자 2m. 다음에 합성수지관 1.5m. 자, 다음에 금속관 2m. 다음에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가요전선관 1m. 케이블은요 2m. 케이블 중에서도 캡타이어 케이블 1m.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죠.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캡타이어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1m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이죠. 45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의 배선공사에서 전로의 대전압 몇 볼트 이하로? 화약 300볼트. 화약 300원. 제가 이렇게 했었죠. 강의에서 300원. 44번.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저압봉내 배선공사는 금속관, 가연성 가스 이런 것도 금속관입니다. 45번.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라이팅 덕트 이건 할 수 없습니다. 46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이런 곳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합금캐 가능하죠. 그렇죠? 합금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이런 게 가능하죠. 3번에 애자 안 됩니다. 47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목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여기서 금속관, MI 케이블, 그 다음에 개장된 케이블, 그 다음에 개금에 이게 가능합니다. 폭연성 분진일 때는 개금에. 48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은 몇 턱 이상? 자, 이건 딱 문제 보자마자 다 보답 문제죠. 보답 문제.
보자마자 답이 문제. 답 몇 턱? 5턱이죠. 49번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자,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3번에 400볼트 이하여야 된다. 50번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 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20V 아니겠습니까? 220V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전압을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300V 이하여야 된다. 3번이죠. 51번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지에 공급하는 전로에는 사용 전압이 최대 몇 볼트여야 되는가? 자, 전기 울타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전압을 좀 제한하자. 250V 이내로 제한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하자. 그리고 전선의 굵기는 2mm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에는 3번 250V가 답이고요. 52번에는 지름을 물어보니까 경동선이 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3번처럼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최소 지름을 제곱밀리미터 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면적으로 물어볼 때는 여러분 4제곱밀리미터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54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압의 범위가 뭐죠?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가 바로 직류죠. 그럼 고압은 뭐예요? 직류 1500을 넘고 교류 1000을 넘고 7000V까지가 바로 고압에 해당되는 겁니다. 답 3번이죠. 55번 전압의 구분에서 직류를 몇 볼트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게 되는가? 직류 15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56번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20, 380V 전원을 얻을 수 있는 배전 방식은 무엇이 되는가? 자, 220, 380V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Y 결선 방식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중성선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220이고, 자, 이렇게 성간전압하게 되면은 380V가 되니까요. 답은 그래서 삼상 4선식인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AC 380V 전동기와 ABC 220 전등을 배선하는 부하를 접속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삼상 4선식이죠. 이게 삼상 4선식이에요. 선은 하나, 둘, 셋, 상은 3개, 선은 이것까지 N선까지 합쳐서 4개니까 삼상 4선식이죠. 58번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 이거는 근데 여러분 좀 기능사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건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만 하셔도 됩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0kV라고 했잖아요. 60kV를 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일 때는요 0.72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0 곱하기 7 하나 둘 셋 넷만 곱하기 0.72배 하게 되면은 5400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59번 220V 저압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게 되는가? 500V가 안 될 때는 그냥 우리가 500V로 하게 되죠. 최소값은 500V입니다. 답은 3번이죠. 60번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해야 되는가? 연속하여 10분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을 다른 말로 10분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61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가? 자, 지하 매설하게 될 때는 이렇게 땅에서 충분한 우리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있도록 몇 센티미터? 75cm 이상 묻게 됩니다. 이때 센티미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75cm라고 하게 되고 똑같은 내용으로서 미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0.75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2번 저압전로에서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 및 모선의 전로에서 신설 시의 절연 저항값은 절연 저항은 얼마 이상이 바람직한가?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63번 접지극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동판 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번에 동피복 강봉은 지름 8mm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 가 돼야 되니까 답은 2번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6mm가 아니라 8mm가 되어야 됩니다. 64번 필요 설비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규정한 풍화 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말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피레도선에서 동선의 단면적은 2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 20제곱밀리미터가 아니라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65번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인 경우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구리는 6제곱밀리미터. 2번
66번에 선도체 단면적이 16제곱밀리미터이면 구리보호도체의 굵기는 무엇인가? 구리보호도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 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선도체의 단면적이 그러니까 16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은 이때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옆에 그냥 선도체 선도체의 단면적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이니까 그대로 16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67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을 우리가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는 몇 옴 이하여야 되는 거죠? 접지저항이? 맞아요. 3옴 이하일 때만 우리가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죠. 68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써야 되는가? 2번. 150볼트를 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장치를 해야 됩니다. 69번 0.2kW 이하의 초과의 단상 전동기를 시설할 때 과전류 보호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 측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는 얼마여야 되는가? 16A면 우리가 별도로 과전류 차단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용량이 작으니까요. 우리가 16A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번 전선의 PVC 절여물에 대한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PVC 절여물은 70도입니다. 답은 1번. 71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것. 자, 여기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서 직접 오는 거는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옆집에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중간에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 이 선은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접인입선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죠.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기점으로부터 반경 100m를 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연접인입선, 답은 연접인입선 4번이죠. 72번 연접인입선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1, 2, 3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4번은 지름 2.0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 것. 15m, 거리가 15m까지 이하일 때는요. 2.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3번 고압 가공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6m 이상이어야 된다. 14번 A종 철근 콘크리트의 주의 길이가 12m이고 설계 한용이 6.8kN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소 지금 길이가 12m이고 그 다음에 설계 한용 6.8kN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설계 한용이 6.8kN 2m 이상 묻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6분의 1이니까 12m에 6분의 1이니까 2m 이상이네요. 75번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 시 부착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일반적인 경우 4.5인데 단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요. 이때는 3m까지도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죠. 76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옆에 올라가라고 발판 볼트가 있죠. 이거는 땅으로부터 1.8m 이상 되는 높이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되죠. 77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과는 어떻게 되는가? 철탑에 사용하는 경우에 최대 경과는 600m고요. 만약에 보안공사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안전을 보강한다고 하면은 400m까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4번 600m입니다. 78번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병가가 설치되어 있을 때 저압전선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전선이 고압이랑 저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주에. 그러면 고압은 어디? 고압은 위고요. 저압이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압전선 아래에 설치를 한다. 답은 3번이 맞는 겁니다. 79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이렇게 지선이 있게 되면은 이 지선의 중간에 넣는 요 애자의 이름, 이걸 우리가 구형애자 혹은 지선애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맞겠네요. 80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 철탑에서는 우리가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1번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땅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다가 직접 묻는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배관을 묻는 관로식, 그 다음에 큰 터널 같은 거를 만드는 공동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식, 암거식이 공동구식이에요. 직접 매설식 다 있는데 4번은 행거식, 이거는 매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중전선로가 아니라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방법이죠. 82번 배선 차단기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배선 차단기는 브레이커니까 답 1번에 해당됩니다. 83번 다음 그림 기호의 배선 명칭은 하나로 쭉 그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천장에다가 숨겨라. 천장 음폐선이 되겠죠.
답은 1번이죠. 84번. 전등 한 개를 이계수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양쪽에 3루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 이것도 S3, 이것도 S3, 여기 램프, 그다음에 전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원은 몇 가닥 들어가야 됩니까? 전원은 2가닥이고 3루 스위치에는 3가닥씩 이렇게 들어간 것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볼 수 있죠. 85번. 저와 목내절로의 인입구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몇 미터의 높이에 시설해야 되는가? 인입구 개폐기,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분전반, 보통 우리가 현관에 있을 때 신발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빼고 보통 우리가 1.8m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에서 2.2m에 설치하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86번. 특고와 수전 설비의 결성 기호와 명칭으로 잘못된 것은 CB,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맞습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 단록이 맞고요. 라이트닝 어레스터 P렉이 맞아요. 근데 4번에 LF가 아니라 전력 퓨즈는 PF입니다. 파워 퓨즈라고 해서 답은 4번에 해당하죠. 80번.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전류, 누전이죠. 일종의 지락 계정기에 의하여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작게 하는 것은 ZCT에 해당됩니다. 영상 변류기라고 하니까 답은 3번에 해당하겠네요. 88번. 차단기 문자 중에서 ACB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기중 차단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중 차단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소호 매지를 다른 특별한 방법은 쓰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서 차단시키는 방식, 일반적인 배선 차단기가 바로 이 ACB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89번.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단록입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이 단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끊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끊어져 있을 때 차단기가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단록기가 끊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90번. 2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번에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91번. 수전 설비에서 저압 배전반은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의 거리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앞면은 우리가 지금 저압이기 때문에 1.5입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일 때는 1.7m가 됩니다. 91번의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92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배전반이랑 분전반,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은 숨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은폐된 장소, 여기다가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뭔 일 있을 때는 빨리 가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93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우리가 큐비클형 혹은 폐쇄식 배전반, 그렇게 이야기하죠. 94번. 다음 중 분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분전함이 있게 되는데 분전함에 차단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차단기가 있을 때 모든 배선은 보이는 쪽에 써야 됩니다. 이 뒷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할 것. 기구는 다 모두 다가 전면에다가만 배치해야 됩니다. 앞면에서 보여야 됩니다. 95번.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의 영문 약호는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OV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버 커런트 릴레이는 OCR, 과전류 계정기고 이거는 과전압 계정기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96번. 다음 중 보호 계정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과전류 계정기 있어요. 과전압 계정기도 있어요. 과저항 계정기 이건 아니에요. 3번 아닙니다. 지락 계정기는 있습니다. 97번. 낙뢰에 의한 충격이나 기타의 이상 전압을 대지에 방전시켜 기기를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건축물에는 필요의 침이라고 하는 게 낙뢰로부터 받은 전기적 이상 에너지를 대지로 신속하게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기 기기에서는 필요의 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변압기 같은 거,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 앞단에 위치하게 돼서 이상 전압이 변압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영문 약호는 LA라고 하는 필요기가 이럴 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특강은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원래 다 같이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편한 시간을 원래 기획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시기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시험 직전에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시험 마지막 보시기 전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엄선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말이 조금 강의하다가 빠른 편인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는 넘기고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이렇게 영상을 뒤돌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구성을 했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 나는 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영상을 2번, 3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전기임사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도 저희 다산에듀 다산전기학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